이런 거대한 마안의 구분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 가운데 크기는 작지만 그 의미는 남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슬이 바로 그건데요. 각양각색의 재료 중에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유리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귀중품으로 각광받았지만 요즘에는 너무 흔해서 눈길조차 가지 않는 보석, 그게 바로 유리죠. 유리는 이 색깔이 아름답고 투명하고 방수성과 불변성을 지니고 있어서 모래와 재로부터 태어난 불사조로까지 묘사되곤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구슬을 제보로 여겨서 옷에 꿰어 꾸미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매달았으며 금은이나 수놓은 비단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삼국지 위지동이전 한조의 기사는요, 금은 보화보다 구슬을 사랑한 마한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원 전후의 시기에서부터 삼국시대까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그 유리의 수량은요, 다른 어떤 유물보다도 많은 편으로 이 고대 사람들이 유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뿌리가 된 마한의 존재를 찾아가는 위대한 이야기. 지난 여정에는 수리시설인 익산 황등제를 중심으로 마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유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 일대에선 마한의 상징과도 같은 분구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여 기) 이상의 대형 무덤이 확인된 이 일대는 반남고분군이라 불립니다. 분구묘들 바로 옆에는 영산강이 품고 있는 마한 이야기를 들려줄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죠. 대형 동널 무덤은 물론 무덤 주인의 위세를 짐작케 하는 다양한 부장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구슬이 있죠. 무게나 부피를 보자면 토기와 철기가 가장 양이 많고 무겁겠지만 실제로 한 점 한 점을 따져보면 양이 제일 많은 것은 토기가 아니라 유리구슬입니다. 예를 들어서 3세기, 4세기의 마한의 무덤을 하나를 발굴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무덤 하나에서 유리구슬 수천 점이 토기 안에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묻혀있는 분의 주변에 이렇게 뿌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분의 옷을 장식을 하거나 해서 한 무덤에서 수천 점의 유리구슬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한반도에 매장되어 있는 아직 우리가 발굴하지 않은 유리구슬의 총량은 정말 천문학적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 있을 겁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새를 닮은 토기는 마한의 아이콘이라 부를 수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쏟아져 나온 구슬 목걸이 또한 마한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에는 마한 사람들이 최고의 보물로 여겼다고 적어놓았을 정도로 구슬 목걸이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보석인 셈이죠.
기록책에 보면은 부여, 지금 충남 부여가 아니라 저 만주에 있었던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하는, 아끼는, 선호하는 물건이 금, 은, 그리고 이 자수를 뜬 비단,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인들의 눈에 보았을 때 재미있고 좀 신기한 현상이 한반도 중부 이남, 지금의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영남 이런 지역에서는 금과 은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구슬을 좋아한다. 그래서 구슬을 귀에 늘어뜨리고 목에 달고 몸에 치렁치렁 장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해서 아마 우리 고대 국가 초창기에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는 가장 귀중하게 여긴 것이 구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고인돌에서도 구슬과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곤 합니다. 흙으로 만든 구슬부터 푸른 빛을 자랑하는 옥도 있었죠. 장신구의 재료로 가장 각광받았던 것은 다름 아닌 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옥으로 만들어진 둥근 형태의 환옥은 물론 길쭉한 대롱옥도 있습니다. 옥은 예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마한 사람들도 당연히 보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옥이라는 한자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가 쉽죠. 삼국지는 3세기경 진나라의 진수라는 사람이 위초고 삼국의 역사를 정리한 사서입니다. 거기에 마한 사람들이 영주를 보배로 삼았다고 써놓았는데 여기서 영주를 지금까지는 구슬 옥자를 써서 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구슬의 재료 가운데 푸른색 광물인 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람들에게 모든 구슬이 옥으로 만들어졌다는 혼동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마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보배를 구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 구슬의 재료 가운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리가 있는 겁니다. 반짝이는 황금보다 구슬을 더 귀한 보물로 생각했던 사람들. 무덤에서 나온 구슬 가운데는 태아 모양을 닮은 구슬도 있습니다. 한자로 고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쪽에 구멍을 뚫어 끈을 꿰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소재도 다양합니다. 막대를 닮은 대롱옥은 북한에서는 대롱구슬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마한 사람들이 즐겨했던 장신구. 구슬 목걸이의 재료 가운데 유리가 있는데 얼핏 봐선 유리와 광물을 구분하긴 쉽지 않죠. 마한 지역의 여러 유적들을 조사하다 보면 금이나 은제품이 출토되기보다는 유리구슬이 출토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이건 기록을 방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유리구슬이 왜 중요할까 했을 때 얼마 전 것만 해도 실은 자연과학 분석을 하기 전까지는 유리구슬을 유리 제품으로 인지를 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유광 관찰로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석재 성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하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부분 비파박의 검사를 통해서 성분을 분석하니까 다 유리 제품이었어요. 전시를 위해 한 곳에 모인 다양한 구슬 목걸이 가운데 유리가 가장 많다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유리 구슬의 이미지와 달라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물과 유리를 함께 사용한 경우도 많아서 그 소재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공주대 김규호 교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징은 남유리뿐이 없어요. 그는 고대 유리 분야에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통하죠. 이거는 광물이거든요. 이런 광물들도 같이 유리하고 이 구슬처럼 만들어서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거의 어떤 분들은 뭐 구별 못하는 경우도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적갈색 유리라고 해서 전형적인 소다 유리고요. 오른쪽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 전에는 이걸 또 만호라고 했는데 홍옥수라고 하는 광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물에서 재미난 특징을 보이는 게 요겁니다. 유리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보이진 않지만 광물에서는 요 내부에 뭔가 드릴로 구멍을 뚫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작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우리 유리와 광물이 또 구분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유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주 재료는 바로 석영입니다. 모래 안에 반짝이는 것들이 작은 석영 조각들인데요. 여기에 소다회와 석회석 등을 넣고 가열해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리를 소다유리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유리는 언제부터 인류와 함께한 걸까요? 대략 4,5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유리 제품들은 기원 후의 것들은 물론 기원 전 1500년경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화려한 모양의 유리구슬과 상감기법의 모자이크 장식품은 당시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만들어진 최초의 병은 향수나 연고와 같은 값비싼 용액을 담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유물은 3000년 이상 된 유리병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유리들은 이렇게 불투명한 것들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명한 것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원전 1세기경에 개발된 새로운 제작 기법 때문인데요. 유리가 고온에서 쉽게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해 입으로 불면서 만드는 대롱불기라는 방법이 유리 제작의 신기원을 열게 된 거죠. 덕분에 큰 그릇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유리 제품이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리의 제조법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만든 전통적인 제작 방법이 현지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물론 뭐 발전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돼 있지만은 전통적인 방법을 지금까지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게 또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리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일대에서 만들어진 유리는 한때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보물이었죠. 그런데 이런 유리재의 구슬이 어떻게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마한의 대표적인 유물이 된 걸까요? 여기에서 당시 마한 사람들의 모습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산강이 품고 있던 마한의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곳. 기원 전후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 모습을 드러낸 광주 신창동 유적입니다. 방울이 2개 달린 쌍주령과 세형 청동검 너머에 신창동에서 발견된 마한의 유물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동물들의 뼈와 불에 탄 곡물류가 당시 사람들의 식습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대접을 받았을 푸른빛의 보물, 유리도 발견이 됐죠. 그리고 마한인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농경의례를 지낼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악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현악기도 있었는데 온전한 모습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악기류는
그 신석기 시대에 이 뼈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만든 피리가 이북 지역에서 출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제어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신을 부르는 일종의 이제 기물들인데, 대개 청동방울, 청동령이라고 얘기하는 청동방울, 뭐 간두령이나 동탁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흔들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동안에는 딸랑딸랑하는 타악기의 존재만 알려졌는데, 현을 가지고 리듬을 보여주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소위 음악 문화가 나오게 된 셈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유물도 있습니다. 이 목재들은 바퀴의 일부분으로 그 크기를 짐작해보면 지름이 1.6m가량이었습니다. 거기에 말에 얹었던 가로거리대까지 확인돼 수레가 아닌 말이 끄는 마차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실제 그 당시에는 중국과 관련된 평양, 고조선 지역 외에는 거의 출토되지 않습니다. 실제 바퀴와 말 다루는 그러한 제어구가 나옴으로써 이 신창동 유적에 그러한 말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유리의 왕국 마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유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국식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 뚜껑 모양을 한 청동기와 더불어 철제 도끼가 발견된 부여 합송리 유적에서 푸른색 원통 모양의 대롱구슬 8점이 그 모습을 드러내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게 벌써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유리가 처음 발견된 게 89년 부여 합송리 유적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그 청색의 유리가 나와서 그거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분석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제가 그 분석하는 데를 따라갔었는데 그게 수원에 있는 삼성 코닝 연구소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분석 결과를 받았는데 그게 소위 중국에서 들어온 유리 제품이고 분석 결과는 납바륨계였어요. 납바륨 유리는 푸른빛을 띤 옥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리와는 부르는 이름부터가 다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주제 같은 경우는 SiO2는 용융할 수 온도가 한 1850도 정도 용융되기 때문에 아마 고대에는 그 정도의 온도를 올리는 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첨가되는 성분을 우린 융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융제라고 하는 성분이 한 700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는데 소다를 넣느냐 아니면 포타시, 칼륨을 넣느냐 아니면 납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다 유리냐 포타시 유리냐 납유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성격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석영이나 모래가 유리의 주재료로 흔히 주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녹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 넣게 되는 물질이 바로 융재로 납이나 초석, 식물을 태우고 남은 재 등이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고대 유리에 있어 이 융재가 그 도입 시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확인된 제일 오래된 유리는 부여 합성리에서 나타난 납바륨 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바륨 유리가 BC 2세기 경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거의 동시대에 포타시 유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AD 한 2세기에서 3세기에 소다 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다 유리가 만들어 굉장히 유리의 개체수가 많은 개체수가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한 6세기 정도 돼서 납유리라고 하는 또 특별한 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유리 연구에 있어 괄목할 만한 유적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일대입니다. 전주와 완주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원전 2세기 전으로 추정되는 초기 철기 시대 청동기 유물이 다량으로 나온 건데요.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하는 세형 동검과 창의 일종인 동목, 도끼와 화살촉과 같은 청동 유물과 함께 발견된 유리 2점. 푸른 빛을 띤 고리 모양으로 국내에선 지금까지 확인된 적이 없는 유리였죠. 그 형태적인 것에서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작하고 큰 형태의 고리 형태의 유리 구슬인데요. 그 성분들을 분석할 때 그 성분이 납바륨유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부여 합성리에서 나타난 유리 구슬, 대롱 구슬과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익 경로, 변천, 특성들을 우리가 연구한다 그러면 고대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단서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별한 유리가 발견된 갈동 유적에서 2km가량 떨어진 신풍 유적 발굴 현장에서도 푸른 빛을 띤 유리 구슬이 확인됐습니다. 납작하고 둥근 모양으로 갈동의 것과 비슷한 유리는 물론 대롱 형태와 작은 구슬 모양까지 그 수량은 훨씬 더 많았죠. 성분 분석 결과 마찬가지로 납바륨 유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부여 합성리의 대롱 형태 유리도 납바륨 유리였죠. 지금까지 이런 유리가 출토된 지역을 살펴보면 충남 부여 합성리를 시작으로 당진 소소리, 광주 신창동, 전북 완주 갈동과 신풍유적, 그리고 전남 해남 등이 있습니다. 이 유리구슬이 발견되는 지역을 보면 현재의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다를 통한 교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시기는 올려보는 분들은 기원전 4세기부터, 조금 안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기원전 3세기쯤 되니까 마한의 역사의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의 남부에서 만들어진 푸른색의 납바륨 계통의 대롱 모양의 유리구슬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 문화는 중국의 전통적인 한족들의 문화와는 다르고, 중국 남부에 있었던 현재의 한족과는 약간 다른 그 지역의 민족들의 고유한 기술로 만들어진 이런 유리구슬들입니다. 유리구슬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완주 갈동과 신풍유적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한참 전인 1975년, 지금은 전주로 편입된 상림리 유적에서 중국계 유물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두 26자루의 동검은 중국 동주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선 형태의 칼날과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손잡이 중간에 마디 모양의 돌기가 있는 점이 특징이죠. 비파를 닮은 요령식 동검이나 한국식 동검으로 불리는 세형 동검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의 단서로 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경강을 따라 북쪽에 펼쳐진 익산 평장리에서 출토된 바로 이 청동거울이 또 다른 교류의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조각의 퍼즐을 맞춰봤더니 중국 전한시대의 것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때문에 마한이 태동하던 BC 2세기 이전부터 만경강 권역의 익산과 전주, 완주 일대를 중심으로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이 일대에선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정치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마한의 태동기였던 초기 철기 시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을 살펴볼까요?
예전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그때는 아마 단유세문경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곱고 가는 선이 많은 무늬거울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학생들은 잔무늬거울이라고 배우고 있죠. 이 청동거울은 당시 사람들의 그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그 나노 기술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고 신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확인된 잔무늬 거울은 약 한 60여 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제작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일부에선 청동기 시대의 미스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술력을 가진 집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잔무늬 거울이 출토된 전북 완주의 갈동 유적에선 또 다른 보물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식 동검을 생산했던 결정적 증거, 바로 이 거푸집입니다. 이것으로 세용 동검과 동과라고 하는 창을 직접 만들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중국과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는 푸른빛의 납바륨 유리, 이런 귀한 장신구를 사용했던 이들이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은 간토기와 덧띠토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기가 들어오기 전부터 마안의 뿌리가 된 사람들이 털을 잡고 살았던 단서도 이곳에 있죠. 계란 모양을 한 이 송국리형 토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리구슬과 토기들이 잠들어 있던 곳은 전주, 완주 혁신도시 일대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인근에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죠. 이 드넓고 짙푸른 강은 수천 년 전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나기 위해 이 물길을 따라갔을 겁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효고현의 한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이 지역의 토기들이 일렬로 사열하듯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조몬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 3,500년의 시간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고고학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발굴 현장을 재현해 놓은 것도 이 박물관의 자랑거리입니다. 발밑에 묻혀있는 유물을 찾아내며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의 역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놨죠. 한켠에는 기원전 3세기부터 600년 동안 이어진 일본의 야요이 시대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요이 시대의 집터가 확인된 오나카 유적에서 나온 것들로 이곳 박물관이 들어선 곳이 바로 오나카 유적입니다. 기원 전후 일본의 국제적인 교류를 말해주는 중요한 유물, 유리구슬도 눈에 띕니다. 효고 현립 고고박물관에는 기원전부터 마한과 밀접하게 교류했던 것을 말해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수장고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젓갈색의 민무늬 토기. 윗부분은 바깥쪽으로 짧게 벌어져 있고 좁은 굽과 마치 달걀 같은 몸통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과 매우 닮았습니다. 충남 부여 송국리에서 출토됐다 해서 이름 붙여진 이른바 송국리형 토기 말입니다.
朝鮮半島と、非常に関係の深そうな、将棋繰り型と呼ばれる土器と似たですね、土器が見つかりました。その遺跡は法慶水工部という、昔のお墓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木簡、年輪年代で測定しますと紀元前400年ぐらいに、当た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ました。ちょうど、将棋繰り式文化の終わり頃に当たるというそういったものであります。 송국리형 토기가 나온 일본의 주구묘는 어쩌면 마한의 무덤인 분구묘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주구란 도랑을 뜻하는데 고분 주변에 도랑을 판 흔적이 확인돼 주구묘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고학계에선 분구묘와 주구묘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준 주체를 백제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송국리형 토기가 기원전 400년경 조성된 일본의 고대 무덤에서 확인됨으로써 그 시기를 백제 이전인 마한으로 올려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송국리형 토기가 출토된 유적이 마한을 상징하는 무덤, 바로 주구묘였던 건데요. 이는 기원 전부터 마한의 토착 세력이 바다를 통해 일본의 문물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한 분구묘의 대명사로 통하는 보감리 고분군. 영산강을 마주하고 있는 너른 평야에 4기의 대형 분구묘가 보입니다. 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이 고분은 마한 분구묘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덤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략 한 3세기부터 7세기경까지 최소한 400년간 지속적으로 한 봉분 안에 무덤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고분 주위를 둘러서 커다란 도랑을 파고 고분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사용되던 옹관이라고 하는 독특한 묘제를 또 새롭게 도입한 돌방, 석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묘제와 같이 어우러져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고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각적인 특징이다. 지금은 말쑥하게 단장을 한 보감리 고분군. 발굴 당시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바로 인근에 자리한 이곳 고분 전시관을 찾으면 되는데요. 아마도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겁니다. 한 변의 최대 길이가 40m가 넘는 네모꼴 모양의 분구묘에선 이렇게 마한 초기의 동무덤은 물론 백제 양식의 굴식 돌방 무덤 등 모두 41개의 무덤이 확인됐습니다. 대형 분구묘에 다양한 무덤 양식이 섞여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특징을 보면 일단 가장 하층에 가장 선대의 무덤,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나무로 짠 관이라든가 또는 항아리 무덤, 옹관이 사용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새롭게 외부로부터 문화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장법도 역시 도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돌방 무덤. 그래서 돌방 무덤을 사용하면서도 전통적인 옹관도 계속 사용을 하고요. 마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짐작케 하는 또 다른 유물이 바로 이 금동관입니다. 국보로 지정된 이 금동관은 안쪽에 모관과 바깥쪽에 대관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곡갈 모양의 모관에는 화려한 연꽃 문양이 수놓아져 있고 나뭇가지 모양을 한 대관의 끝을 장식한 것은 다름 아닌 유리구슬입니다. 백제의 금관,
또는 금동관은 내관만 있습니다. 대관이라는 것은 유행하는 곳이 신라나 가야 지역이거든요. 근데 독특하게 이 지역에서는 이 대관이 함께 출연을 합니다. 아마도 백제의 그런 요소들, 그리고 신라나 가야의 요소들이 이 지역에서 융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조선 준왕이 내려와 마한을 건국했다고 알려진 익산. 이곳 박물관에서 유리의 왕국 마한과 관련된 유물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리를 비롯해 다양한 광물을 이용한 구슬 목걸이들이 금이나 은보다 귀한 장신구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듯한데요. 그 가운데 유독 많이 보이는 젓갈색 계통의 구슬은 마한 사람들이 특별히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리 구슬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흙으로 된 벌집 모양의 유물 덕분이었습니다. 익산 송악동의 마한시대 집자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구슬 거푸집은 유리를 가공했던 증거인 셈이죠. 유리구슬을 만들었던 거푸집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박물관. 전시된 유물 가운데 전남 담양에서 나온 거푸집은 익산 송악동과 마찬가지로 유리구슬을 직접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원료를 녹이던 로와 같은 시설이 함께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 생산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몇몇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들 보면 재가공의 흔적이 있는 유리들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가 가장 좋은 점은 다시 온도를 올려주면 다시 녹을 수 있고요.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리를 만들었을 때 아까 원료가 그냥 원료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1차 유리, 2차 유리라고 해서 1차 유리에서 중간 그 매개체인 유리 중간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유리들도 아마 고대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유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로 값비싼 사치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화성 마하리에서 나온 이 화려한 장신구의 재료는 모두 유리입니다. 색상과 크기를 통한 변주는 당시 마한 사람들의 미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것은 바다를 통해서 들여온 수입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한국 고대 문화에서 이제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생산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의 자체 생산이 언제부터이냐가 이제 우리 학계의 궁금한 의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중요한 유물이 금으로 만든 귀걸이와 유리 고리를 이렇게 결합을 시킨 유물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았을 때는 수입만 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우리가 좀 가공을 하거나 해서 자체적으로 완제품을 한반도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유리를 생산했던 명확한 유물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륵사지에 들어선 국립익산박물관. 바로 이곳에 그것을 입증할 보물이 있습니다. 연꽃 문양과 구슬 문양이 가득 채워진 금제 사리함. 그 안에 유리제 사리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굉장히 가느다랗고 뚜껑에는 이제 금으로 된 이제 그 마개가 씌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받침은 이제 금동판으로 연꽃잎을 형상화해서 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각형의 판을 놓고 그 위에 연꽃에 연꽃 모양의 대자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유리를 놓은 형태입니다. 유사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이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유리재 사리병 중에서는 색깔이 가장 곱고 또 형태가 굉장히 유려한 모습이고 아마 걸작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리재 사리병이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나온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동제 사리외호에는 자수정을 비롯해 금으로 만든 구슬과 수많은 유리 구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리외호 안에 있던 금제 사리내호에 유리로 만든 사리병이 놓여 있었죠. 63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확인된 사리병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세밀하게 가공된 만호와 유리재 구슬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했던 용기를 금이 아닌 유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유리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경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방법이 4가지 포장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유리에 부처님의 사리를 담고, 금 그릇에 담고, 은 그릇에 담고, 구리 그릇에 담아라라는 4중 포장 방식이 있는데, 놀랍게도 익산의 왕궁리 유적에서 발견된 사리장엄하고 미륵사지 그 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에서 은은 생략된 특이하게도 유리, 금, 동으로, 물론 금동이긴 합니다만 포장된 장식이 나왔고요. 더더군다나 그 미륵사지 그 서탑에서는 그 사리를 장엄하기 위한, 그걸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판으로 사리 장엄의 맨 바닥에다 깔아서 말 그대로 부처님의 금광 유리광 세계를 구현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남아 있어요. 진녹색의 이 유리 구슬들은 미륵사지 서탑의 사리 장엄구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 구슬이 있던 맨 바닥에는 네모난 형태의 유리판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렇게 크고 두꺼운 유리판은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최고 높고 가장 오래된 미륵사지 서탑이 유리와 관련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녹색의 유리입니다. 함께 도가니가 출토돼 직접 유리를 생산했음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유물이 확인된 곳은 다름 아닌 익산 미륵사지였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유리를 직접 만들었던 장소는 미륵사지 외에 또 있습니다. 왕궁리 5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 왕궁터 가운데 그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 공방터에서 유리를 직접 생산했던 유물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금은 물론 녹색을 띠는 유리를 가공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유리의 녹는 점을 낮추기 위해 넣는 융재 가운데 하나인 납도 공방터에서 확인이 됐죠. 지금까지 나타났던 유리 원료하고 다른 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유리라는 건 납을, 융재 중에서 납을 주성분으로 들어갔던 유리이기 때문에 여기 왕궁리라는 지역에서 도가니가 출토됐고 그런 성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납유리로 만드는 제품들은
분명히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리를 만들었던 어떤 기본적인 단서를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익산 왕곡리에서 출토된 도가니, 그다음에 전돌과 같은 그 납 유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마한, 그 시작과 관련된 이야기는 만경강 곳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진행된 발굴 조사를 통해 이 일대가 기원 전부터 마한 세력의 거점이었다는 고고학적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한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기 위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곳 상운리 유적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 바로 유리입니다.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유리가 출토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바로 이 유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입니다. 완주 상운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유리들이 출토되어 있었고요. 아마 색상적인 편에서는 청색 계통이 많이 출토되었지만 다양한 색상이 완주 상운리에서 출토됐고요. 그 완주 상운리에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소다 유리가 메인, 중심인 성분이었고요. 아마 알루미늄 계통이 상당히 높은 유리이기 때문에 완주 상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유리를 객관적으로 굳이 지역적인 관계성을 맺자 그러면 동남아 계통의 유리 구슬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성을 가진 유리다. 원료적인 특성에선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계에선 마한을 비롯해 고대 국가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유리 구슬의 상당량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해외 발굴을 통해서 유리의 왕국 마한의 미스터리를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죠. 19년부터 21년까지 베트남 5개월 조사를 하다가 확인됐던 아주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항아리 골호인데요. 항아리 무덤이었습니다. 이 토기에는 팔목에 채워진 유리 구슬이 약 20여 점 정도가 출토가 됐죠. 우리 마한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약간 붉은 기운을 띠는 이런 유리구슬이라든가 이 끝에 있는 이런 유리구슬,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유리구슬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맡겼고요. 분석 결과는 역시 또 우리 마한 지역과 관련해서 산지가 논의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 10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베트남의 5개의 유적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유리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연구자들의 몫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박물관을 찾게 된다면 그동안 옥이라고 소개되던 유리구슬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유리구슬 목걸이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던 귀금속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거기에 더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이라는 거죠.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의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고대 혹은 중세 한국과의 교섭에 상대하면은 대개 중국과 일본만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주는 유물이 바로 유리입니다.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그다음에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이런 지역에서 만들어진 유리 구슬들이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항해해서 결국은 마하네까지 들어옵니다. 정말 이걸 보았을 때 고대의 이 한반도에 살았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거리, 원거리의 역동성,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바다를 통한 해상 교류의 이 폭과 깊이는 정말 넓고 깊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마하는 우리에게 머나먼 과거로만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일반적인 역사 인식이 조선을 넘어 신라 백제에 머문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두 편의 마한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유리를 갖고자 했던 마한 사람들이 2000여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거죠.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말이죠.